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혀 안녕하지 못한 것 같으네요.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재무제표 분석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강의 진행할게요. 일단 23년도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23년도 교재에서 22년도랑 차이가 나는 항목들이 일부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게 많이 바뀐 게 분석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어카운팅 관련된 내용들이 앞쪽 이론적인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항상 강의하면서 제가 이걸 뭐하러 CFA 시험에서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챕터가 거의 다 빠졌어요, 내용이. 그래서 훨씬 더 좀 슬림하게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좀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기본 어카운팅 베이스가 좀 있다는 전제에서 강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분석 강의를 하는데 어카운팅 재무제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프리-CFA의 재무제표 분석에 프리 아마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전혀 파이낸셜이 뭔지도 모르는데 분석 강의를 듣겠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냉정히 보시고 어카운팅 베이스가 없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공계 출신이다. 라고 한다면 프리-CFA 코스를 듣고 와서 들으셔야지 너무 베이직한 것부터 강의를 시작하려면 보강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어카운팅 베이스를 조금만 갖추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칠판에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걸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제가 칠판을 거의 지우지 않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쉬는 시간에 강의 내용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필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마시고 강의 중에는 이해하는 데 포커스에 맞춰서 좀 강의를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시험을 붙는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붙는다고 해서 신문 와서 못 써먹으면 아무 의미 없는 자격증입니다. 이제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신문을 가셨을 때는 명함에 CFA가 찍혀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자격증이 없어도 신문에서 굉장히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롱텀으로 이 바닥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고 실무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 근데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걱정 안 하는데 실제 케이스 사례의 재무제표를 자꾸 열어볼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했던 이 내용이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실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열어볼 거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챙겨오란 말이 좀 그러긴 한데 핸드폰 중간에 좀 열어볼 거니까 고객님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다트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시험에 직접 도움이 안 되겠죠. 시험만 목적으로 한다면 더 여러분들 압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실무 가서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케이스를 많이 열어볼 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 그 챕터를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 페이지 3페이지인가요?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잠깐 펼쳐볼게요. 크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여러분들 내용들이 어떤 리딩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총 리딩이 16번부터 보시면 27번까지 이렇게 쭉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리딩 27번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 27번은 26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 집합해서 그냥 하나의 케이스를 쭉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건데 시험에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번은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다 붙고 나서 한번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보시면 되는 거지 시험 목적상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 여러분들 리딩이에요. 그럼 26번까지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 다 보시면 되고요. 리딩 26번은 아마 제가 보강 강의를 할 겁니다. 정규 강의 시간에 하지 못할 거예요. 이 Financial Reporting Quality라고 하는 이 챕터는 이거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강으로 제가 강의를 돌릴 거고요.
앞쪽 돌아서 리딩 16번이요. 재무제표 분석의 인트로라고 돼 있죠. 요 관련된 내용이 아마 24년도에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챕터는 크게 분석하는 사람이 실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 내용을 집어넣었었는데 드디어 이 챕터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할 텐데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메인은 리딩 17번부터 리딩 25번까지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레벨 1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주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해요. 리딩 16번부터 17번 요 두 개가 여러분들 지금 내용이 많이 슬림하게 바뀌더라고요. 24년도에 16번, 17번 미안해요. 16, 17번 그러니까 메인 테마는 18번부터 뒤에 25번까지 거기가 메인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제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딩 18번 같은 경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요. 리딩 19번은 밸런스 시트에 대한 언더스탠딩이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기본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21번에 보시면은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분석에 대한 테크닉이 나옵니다. 그 테크닉의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쭉 적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CFA 시험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테크닉은 딱 하나입니다. 레이쇼 분석이요. 비율 분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챕터의 거의 90%가 비율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이쇼 분석에 포커스 맞춰서 강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레벨 1에서 시험에 공부하는 내용이 레벨 2에 이어지느냐? 다른 과목은 레벨 1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레벨 2에서 거의 이어집니다. 그런데 CFA 시험의 Financial State 분석은 레벨 1과 레벨 2가 아젠다가 완전히 틀려요. 레벨 1에서 배웠던 내용이 레벨 2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그럼 레벨 1 배웠던 것은 레벨 2에 가면 잊어먹어도 되나? 라고 물어보시는데 조금 네. 레벨 1을 내가 붙고 다 잊어먹었다. 레벨 2가 새로 공부해도 재무제표 분석은 레벨 2는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재무제표 기본 프레임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구체적인 스페시픽 아젠다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리딩 22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레벨 2에서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새로운 테마가 나오는 거죠. 단 레벨 2에 가서도 여러분들 분석이기 때문에 레이쇼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그 레이쇼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 리딩 21번은 레벨 2에서도 계속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번은 레벨 1, 레벨 2, 공이 적용되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쇼 분석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리딩 18, 19, 20에서 재무제표 전체적인 궤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21번에서 분석에 대한 어널리시스에 대한 테크닉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결국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분석에 대한 내용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22번부터 25번까지가 나와 있는 것은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그 재무제표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스페시픽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챕터가 22번부터 2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번이 뭔가 볼까요? 인벤토리라고 되어 있죠? 회사 재고에 대한 분석. 어떻게 할 거냐? 좀 상세히 설명하는 게 22번. 23번, 롱 라이브 에셋.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롱 라이브 에셋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거냐? 보유하고 있는 설비 장치, 토지, 건물, 그리고 들고 있는 특허나 개발비. 이런 것들 보통 우리 유형자산, 누형자산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property, plant, equipment 또는 intangible asset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는 게 리딩 23번이 됩니다. 24번 갈까요? 텍스와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자세히 배워요. 뭐 텍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텍스랑 관련된 항목이 삼성전자 작년도 여러분들 파이낸셜 보시면은 수십 조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M&A 딜 같은 거 할 때 텍스 때문에 DDM들 페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배우는 게 리딩 2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딩 25번을 가서 볼게요. 25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롱텀 라이빌리티라고 되어 있죠. 그럼 라이빌리티, 부채 중에서 커런트 쪽에 있는 유동 쪽에 있는 부채 쪽은 특별하게 우리가 시험 목적상 자세히 언급하는 내용이 없어요. 대신 롱텀 라이빌리티. 그럼 롱텀 라이빌리티는 보통 우리가 유동 부채가 아닌 비유동 부채인데 비유동 부채에 잡혀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것들입니다. 그럼 빌릴 때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는 차입금에 대한 뭐다 재무제표 분석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 보온다울이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리스를 우리가 이용해서 금융을 일으켰을 때
이게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주로 배우는 게 토픽 리딩 25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본드,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에 리스, 요 두 가지가 메인이고요. 그 리스 옆에 뭐가 살짝 보이죠? 펜션 어카운팅하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펜션. 이게 퇴직연금과 관련된 여러분들 재무제표 분석을 배우는데, 참고로 펜션 관련된 내용은 레벨 2에 가면 이 챕터만 별도로 뭐다 한 6시간을 배워요. 무슨 말이냐? 펜션 쪽은 맛배기가 살짝 나오고 실제 메인은 레벨 2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레벨 1에서는 펜션은 깊게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오던가 나오더라도 아주 기본적 개념만 물어보지 실제 뎁스 있게 언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펜션 쪽 어카운팅은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강약을 조정해서 강의를 할 거고, 제가 전달해주는 내용 정도만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한 10번 시험장 들어가면 한두 번 정도 시험에 나오는 챕터이기 때문에 펜션 어카운팅도 레벨 1에서는 주 메인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리딩 25번도 본드하고 리스, 요 두 가지가 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전체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에서 다뤄야 될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크게 한번 윤곽을 잡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목차를 한번 쭉 스캔한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넘깁니다. 페이지 1페이지 갑니다. 자, 재무제표 분석의 인트로를 갈 건데요. 우리가 배우는 여러분들 과목의 명칭이 Financial Statement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로 나눠서 갈게요. 이제 분석이 되는 대상 자체가 재무제표고, 그 다음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건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석은 레이쇼 분석이에요. 근데 이건 조금 뒤로 돌리고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과목 명칭이 Financial Statement 분석이다라고 지금 처음에 아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과목 명칭이 Financial Statement 분석이 아니었고 Financial Reporting 분석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었어요. 과목의 명칭이 바뀐 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한 번씩 바꿔요. 그래야 뭔가 바뀐 것 같잖아요. 그래야 또 책을 또 사겠죠. CFF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간에 제목을 좀 바꾸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냐? 실제는 제목이 이게 맞아요. 우리 시험 목적상은 이렇게 제목을 기억하는 게 더 맞다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 자체가 재무제표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목적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게 물론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90% 이상 나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제표의 플러스 알파까지 여러분들보다 분석 대상이 들어가요. 이 파이낸셜 리포팅은 재무제표의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냐면 파이낸셜 리포팅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파이낸셜 리포팅. 재무라고 하는 건데, 자, 어떤 기업이 존재합니다. 뭐 기업보다는 좀 넓은 의미죠. 어떤 경제적 실체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냥 기업이라고 볼게요.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보통 interest users라고 하죠. 보통 재무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누가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로 많이 논의가 되나요? 채권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주주가 있겠죠. 왜? 기업들한테 파이낸싱을 해주는 대표적인 주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을 제공해주는 제공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재무적 관점에서 주된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보통 creditors, shareholders, 이 두 사람을 가장 메인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여러분들 그 단어 중에 ESG라고 있죠. ESG 경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들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재무적 관점에서는 채권자 주주 관점에서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경영을 했던 거라면, 이제 ESG 관점에서는 그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히는 거죠. 그 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벤더, 우리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소비하는 커스터머, 그 다음 우리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로이들, 그 다음에 가버먼트, 기타 보이지 않는 어떤 비계량적인 어떤 요인들까지
다 고려해서 뭔가 어떤 총체적인 어떤 밸류를 업시키자고 하는 경영이 ESG 경영인데 이해관계자는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채권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쉐어홀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버먼트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거죠. 자, 우리가 파이낸셜 리포팅에서 논의하는 주된 이해관계자는 요 세 사람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이죠. 채권자, 주주, 정부. 대표적으로 그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명시적인 이해관계자가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채권자, 주주, 정부. 그러면 당연히 기업은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난 이후에 그 부가가치를 이 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채권자한테는 무슨 여러분들 명분을 나눠주나요? 인트레스트, 이자의 어떤 형태로. 그 다음에 쉐어홀더한테는 디비던드, 배당의 형태로. 그 다음에 가버먼트는 텍스라고 하는 형태로 그들이 투자한 거에 대한 그 제공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죠. 정리하면 파이낸셜 리포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총체적인 시스템을 뭐라고 하나? 이거를 파이낸셜 리포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외부 이용자들이죠.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총체적 시스템을 그를 파이낸셜 리포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재무제표인 거예요. 우리는 뭐를 분석하는 거에 포커스 맞추는 강의를 하겠다는 거죠? 바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요거를 배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재무제표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실제는 이해관계자들은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재무제표를 열심히 분석했어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무제표 앞쪽에 저희 같은 어카운팅 펌들이 뭐를 발행하는 게 있죠? 오디트 리포트를 발행하는 게 있어요. 오디트 리포트가 뭐냐?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얼마나 릴라이어블하냐 요거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게 오디트 리포트죠. 3년 전으로 갑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3월 달에 FS를 공시를 했어요. 그때는 영업이익이 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럼 그 영업이익이 난다는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막 분석을 했어요. 근데 막상 앞에 오디트 리포트에 뭐라고 돼 있었나?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틀렸다 라고 돼 있었어요. 그럼 나는 틀린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도 봐야 된다는 거죠. 앞에 오디트 리포트에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뭐라고 코멘트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배우겠지만 그때 3일 회계법인이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qualified opinion, 다시 말해서 한정 의견이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정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오늘 배울 겁니다. qualified opinion. 왜 그럼 qualified opinion 줬냐?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한 3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상장된 법인의 경우에 감사인이 적정 의견이 아닌 비적정 의견을 주게 되면 거래가 정지되는 건 아시죠? 주가 거래 정지가 돼요. 갑자기 아시아나항공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부랴부랴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재무제표를 고치죠. 리스테이트예요. 그 3일 만에 다시 재공시해야 됩니다. 그 재공시되는 재무제표는 감사인이 앞에다가 적정하다 의견 줬어요. 그런데 숫자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오퍼레이팅 인컴이 마이너스가 수천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뭔가 이해관계자가 파이낸셜 분석할 때는 그 재무제표의 한정에서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거기에 붙어있는 플러스 알파의 기업이 이해관계자한테 주는 플러스 알파의 여러 가지 뭐다? 정보 수단들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알파가 시험에 나오냐? 그 알파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알파가 뭐냐를 설명하는 게 챕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알파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게 이 리딩 16번의 컨셉인 거예요. 됐죠? 뭘 배우는지 알고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오디트 리포트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또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재무제표 말고 감사보고서 말고 또 보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저희 대화 좀 하죠, 여러분. 수업을 듣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정적이 흐르면 제가 너무 바보 같아져. 혼자 녹화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학생을 이렇게 앉혀놓고 강의하는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를 또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찾아보죠? 재무제표? 라고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재무제표를 봐요? 안 보잖아요. 어디서 불알 쳐요? 안 보잖아요, 이거. 응? 뭐, 이거 봐요? 안 보잖아요. 봐요? 안 보잖아요. 뭘 봐요? 네이버 찾죠. 회사 이름 쳐보고, 기사 보고, 무슨 약간 무슨 야매 사이트 가서 뭐라고 하나 보고, 응?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망하는 거라고요. 응? 아, 꼭 망하진 않아요. 괜찮은 정보도 있어. 내부 정보가 나올 때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뭘 봐요? 응? 기사 같은 것도 검색해 보겠지. 그래서 여기 뭐 나오냐면, 프레스 릴리스를 보는 것도 있어요, 여기. 공시된 것도 보는 거죠. 인터넷 검색해 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뭐다? 파이낸셜 리포팅 정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 관련된 정보들, 공시되는 것들. 예를 들어 봐요. 최근에 여러분들 LG가 지분 분쟁이 붙은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뭐 조그마한 기업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LG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다음 BYC라고 들어보셨어요? BYC? BYC? 아니 평소에 이 재무를 잘 알려면 재무에 관련된 우리나라 이벤트를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돼. 예? 신문 기사를 보면서 다른 거나 찾지 마시고 그런 걸 보시라는 거야. 지금 LG가가 분쟁이 붙었어요. 뭐가 분쟁이 붙었냐? 여러분들 LG가는 지주회사로 형성돼 있죠. 홀딩 컴퍼니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가장 주포가 LG화학, LG전자가 있고 화학 밑에 지금 가장 시총이 큰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 시총이 140조까지 갔죠. 미쳤어. 140조. 나는 계속 말하지만은 이게 정말 140조짜리 회사인가? 항상 퀘스천 마크 던져주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주식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 던질까 말까 하다 계속 골라요. 이거 나는 내 나름대로 저는 회계사니까 분석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대강 해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미 내가 목표로 했던 밸류에이션은 이미 초과했어요. 그래서 던질까 하다가 일부는 던졌어요. 정리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이 더 올랐어. 판 거보다 지금 이 들고 있는 얼마 안 남은 주식이 밸류가 더 커. 그만큼 계속 오르는 거예요. 와, 이게 미래 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프로스펙트가 굉장히 사람들이 로즈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LG 화학이 있고 전자가 있고 화학 밑에 엔솔이 있고 전자 밑에 이노텍과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요게 LG의 가장 큰 뼈대. 물론 LG 생건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그 정도 뼈대가 가장 메인이니까. 그럼 어디가 가장 메인이에요? 주 LG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주 LG의 지분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광모 회장이죠. 구광모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 LG는 혹시 들어보셨겠지만은 장자 승계 원칙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장자가 기업을 승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구광모 회장이 구광모 회장의 실제 친아들이 아니죠. 다른 회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언론에 다 났던 기사라고. 원래 구본모 회장님의 아드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고로 어릴 때 돌아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장자 승계를 했는데 장자가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따님만 있었던 거지. 그 며느리는 지금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본모 회장님의 동생의 아드님을 그 구본모 회장님의 아들로 이렇게 뭐 한 거죠? 그쵸. 어답션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승계를 한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진짜? 이런. LG가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하셨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근데 구본모 회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여러분들 주 LG의 지분이 승계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자 승계니까 어떻게 하냐? LG는 회장이 들고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은 장자가 다 받아가. 대신에 그 회장이 들고 있던 주식이 아닌 모든 재산은 다른 가족이 안분하는 형태로 그렇게 배분하는 게 묵시적인 어떤 그 합의였던 거예요. 대강 이해되세요? 만약 제가 봤을 때 구광모 회장님이 실제 정말 구본모 회장님의 친아들이었으면 이 분쟁은 안 붙었을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 지났죠? 근데 갑자기 거기 있는 어머니, 그러니까 법적인 어머니,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법적인 누나들이 뭐 있겠어요? 지분 내놔라. 라고 소송이 붙었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신문에 났던 기사인 거예요. 최근에 났잖아, 최근에.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 지주회사가 뭐가 되겠어요? 지분율이지. 분쟁이 붙어서 만약에 소송을 걸었던 쪽에서 이기게 되면은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배에 여러 컨플릭이 생겼던 소송을 걸었던 사람과 피고했던 사람이 같이 여러분들 사업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럼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말이 나오는 게 LG가가 GS나 LS처럼 계열분리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열분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막 움직이겠어요? 지배구조를 막 편제를 해야 되겠죠. 재편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럼 뭐가 움직이겠어요? 주가가 어디가 유리할 거냐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하겠죠, 이게. 그런 게 다 어디에 나와요? 재무제표에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어디 보면 나오죠? 기사를 봐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사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뭐다 우리가 분석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2달 전에 SM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SM이 어디하고 어디가 경영권 분쟁이 붙었어요.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SM은 졸지에 기업의 펀더멘탈 상관없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고. 이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나오는 건 아니죠.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 경영권 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저는 작년 9월 달에 들었었어요. 흘러가면서 들었어요. 설마 샀어야 되는데 3배가 올랐죠. 그때 같이 들었던 요 놈은 같이 샀더라고. 이 자식. 근데 그 중간에 걔는 2배 먹고 털었는데 털고 나서 또 더 올랐다고. 그럼 걔는 털고 나서도 후회하더라고. 주식은 원래 그래요. 안 사도 후회하고 이익이 나서 털었는데도 후회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여하튼 이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기사에. 쓰지 마세요. 근데 시험에서 뭐는 안 나오겠어요. 시험에서는 우리가 곱하기 이 x 친 것만 나와. 이건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우리가 주로 보는 이거는 시험에는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죠. 또, 혹시 오스템 임플란트 케이스 아시죠? 오스템 임플란트 케이스가 여러분들 지금, 횡령이 여러분들 1,900억, 횡령이 있었고, 그 횡령이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됐다가 재개가 됐어요? 아니면 아예 상장 폐지가 됐어요? 아예 상장 폐지된 건 아시죠?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듣보잡 회사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들어봤던 기업 케이스만 내가 얘기해 주지 무슨 뭐 내가 알고 있는 회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오스템 임플란트 케이스 10년 났던 회사 1,900억 횡령을 했습니다. 자, 1,900억 횡령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 회사가 원래 거래 재개돼서 상장 유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 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 거래 재개를 하면은 거래소가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뭘 것 같아요? 상장 폐지가 됐던 그 사유가 일단 치유가 됐는지, 그러면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경영자의 도덕성, 그 다음 그 회사가 계속 갈 수 있는 계속성에 대한 걸 본다고요. 오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횡령 1,900억이 염도 횡령이 됐지만 그 회사는 캐시플로가 계속 제너레이트 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계속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기타 등등등, 뭐 물론 법적 검찰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됐고, 대표자가 같이 공모했냐라고 하는 걸 처음 의심했습니다만 아직 대표자가 공모했다는 증빙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거래 재개가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시죠? 유니슨하고 MBK가 거기 여러분들 주식 공개 매수 청구해가지고 주식 다 매수해가지고 95% 이상 매수하게 되면 상장 폐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재개돼서 거래가 뭐다 형성될 수도 있는데, 유니슨하고 MBK에서 자, 주주 여러분 내가 주식 사줄게요. 공개 매수했잖아. 텐더 오퍼 해가지고 다 사줬지. 그때 공개 텐더 오퍼 프라이스가 여러분들 그때 거래 재개할 때 그 가격보다 훨씬 높게 텐더 오퍼를 내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들 어떻게 했겠어요? 다 팔았지. 팔아가지고 그 P에서 95% 이상 매수한 다음에 자진 상폐를 시켜버렸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주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주총 통보를 한다고. 그럼 주총 통보할 때 주주들한테 자, 우리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결의할 거니까 자, 잘 고민해 보시고 와서 의사결정하세요라고 사전에 뭐가 나가죠? 아젠다가 나간다고. 자진 상폐를 할 거냐 말 거냐? 주총 열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주총 열 때 아젠다 같은 걸 주주한테 통보하는 여러분들 뭐다? 통지서 있죠. 주총 아젠다 통지서. 이걸 프락시, 이제 우리 프락시 팀은 들어가는데, 내가 주주인데 주총 안건이 날라와요. 그럼 뭐를 논의하겠다는 안건,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의 어떤 주가 판단에 되게 중요한 연도 정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여기 분석 대상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프락시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자진 상폐하면 P는 뭘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멀쩡히 상장돼 있는데, 재개하면 주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미래 포텐도 있어. 근데 갑자기 P가 공개 매수해가지고 비싸게 막 주식 사가지고 자진 상폐시켜버렸다고. 그거 왜 그럴까? 보통 미국에서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인데, 자진 상폐를 이렇게 시켜 P가 그런 기업들의 특징, 유동성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진 않아요. 삶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실제 실물을 알아야지. 이거 가서 분석 맨날 배워 시험 붙었는데 밖에 나서 하나도 못 써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봐봐요. 우리나라의 PBR은 알죠?
많은 걸 얘기해야 되네요. 자, 재무상태표가 있을 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남죠? 주주기 얼마다라고 장부가가 잡혀 있잖아. 북밸류. 그런데 시총이 또 형성돼 있겠죠. 주주의 시장 가치. 마켓캡이라고 하죠.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시총과 장부에 잡혀 있는 북밸류.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론상 본다면은 북밸류가 큰 게 맞아요. 시총이 큰 게 맞아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이론상 볼 때는 뭐가 큰 게 맞아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산이 100개, 부채가 50개, 자본이 50개 이렇게 돼 있으면 장부가는 50이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50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더 맞을까? 낮게 형성되는 게 맞을까? 직관적인 느낌은. 높게 형성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재무상태표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적인 정의의 자산 정의가 만족되는 것만 표시할 수 있지 주가에는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미래 전망까지 다 반영되는 거잖아요. 물론 미래 장래 전망이 어둡다 판단되면은 당연히 북밸류보다 낮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만 우리가 캡처해서 장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주가는 반영은 다 되지만 재무상태표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론상 주가는 높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엔솔 같은 거 봐봐. 엔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장부에 잡혀있는 북밸류가 만약에 10이라면 시총은 한 7배 형성돼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높게 형성돼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오회사 생각해봐. 바이오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 신약 개발하잖아요. 신약 개발하게 되면 임상 2상까지는 전부 다 비용 처리하게 돼 있다고. 우리나라 회계 관행이. 임상 2상까지 무조건 비용 처리해. 3상 들어가야 뭐다 에셋 잡을 수 있어.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그래요. 지금 금감원 지침 자체가. 그럼 우리나라 웬만한 바이오회사는 임상 3상까지 간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대부분 1상, 2상이지. 7, 8년 전에 한미약품의 여러분들 빅파마들한테 기술 여러분들 수출했을 때도 임상 2상짜리 뭐다 기술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근데 2상짜리 임상 기술도 엄청나게 개발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제 피저블한 거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된 점들 뭐다 이 신약이라고. 그럼 임상 2상이 개발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 100개 있어.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임상 2상에 걸려 있는 것만 있어도 엄청나게 밸류가 있는 바이오 회사라고. 100개 있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업 가치는 엄청 높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무제표에 자산 잡혀 있겠어요, 안 잡혀 있겠어요? 안 잡혀 있어요. 다 비용 처리해놨다고. R&D 비용이 수천억, 수조가 들어갔는데 다 비용 처리돼 있다고.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기업의 가치가 다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시총은 장부에 잡혀있는 주주의 북밸류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이론상 맞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해보시면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이 절반이 넘어요. 북밸류보다 시총이 낮은 기업이 절반이 넘는다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어떤 내가 이제 투자하는 사람인데 어떤 기업이 현금이 되게 많아. 그 현금만 있다고 볼게. 극단적으로 현금이 100개 있어. 부채는 30개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주의 북밸류가 70개잖아. 그러면 시총을 가만히 봤더니 시총이 30개밖에 안 돼. 그럼 시장에 가서 뭐다? 시총 주고 주식을 다 사. 텐더오프 하니까 조금 프리미엄 더 줘. 50개 줬어 그냥. 그럼 내가 50개 주고 이 회사를 상폐시켜. 그럼 나는 그 회사 100% 오너가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산수적으로 본다면 회사 접어. 청산시켜. 그럼 현금 100개 다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부채 꺼. 그러면 나는 앉아가지고 70개 남는 거지. 그럼 내가 50개 주고 텐더4 해갖고 사가지고 70개 남은 게 20개 먹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럼 MBK하고 유니슨이 이거 상폐하자마자 자, 접자, 오스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이론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 많은 회사를 보통 텐더4로 자진 상폐를 많이 시킨다고.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애 접는 게 아니고 기업을 고잉을 시켜요. 때려보는 거지. 뭘 염두리겠다? 재상장이죠. 나중에 시대가 좋을 때, 요 오스템 같은 회사, 여러분들 피어 그룹이 주가가 높게 형성된다 판단했을 때, 그때 딱 보고 멀티플 높게 적용받아서 다시 공모를 탁 올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높게, 그러니까 이제 이 PE들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내가 텐더 오퍼를 해서 인수한 주식 가격보다 그 기업을 이제 조금 안정화시켜가지고 수익성을 좋게 만든 다음에 다시 몇 년 후에 재상장시키면은 그 사이에 캐피탈 게인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군데가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유니슨이 메인이었고, 기사는 MBK가 워낙 더 유명하다 보니까 MBK가 주도했던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유니슨이 주도하고 MBK가 옆에 도와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상폐시킨 그런 케이스가 있죠. 자, 그거 다 어디 가나요? 그 상폐 관련된 거 주총에 통과해야 된다고. 통과하려면 당연히 뭐다 프락세이테이프부터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게 거기 언급이 돼 있겠죠. 그럼 그걸 받아보는 순간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잖아요. 아, 이거 상폐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텐더오프를 받는 주주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이 가격으로 팔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걸 텐더오프 안 받고 나도 비상장이 있을 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누구랑 같이 가는 거지? MBK 유니스랑 같이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한번 나 묻어보겠다. 그런 다음에 재상장하면 다시 주가가 다시 거래가 될 거니까 나 믿고 가겠다면 텐더오프 안 받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지금 텐더오프 받지 않았고 한 5% 남아있더라고. 그 5%는 같이 가겠다고 버티는 거죠. 장투하는 사람들.
우리는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텐더오프 프라이스가 시가보다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럼 당장 유동화시키고 싶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텐더오프 응했는데 일부는 뭐다 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파이낸셜 리포팅이에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대상이 실무에서는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이런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실무에서는 뭐도 중요하죠? 뭐 찌라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의도에 도는 찌라시. 근데 이거는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자, 그럼 이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치면서 갈게요. 1페이지. 파이낸셜 리포팅 정의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회사가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인베스터, 크레디터, 기타 이해관계자들한테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서 보여주면서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파이낸셜 리포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플러스 알파. 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게 우리 기본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건 안 읽을게요. 넘기세요. 참고로 우리가 CFA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전문가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채권자를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이 회사가 어떠하다라고 뭔가 전문가적인 의견을 주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시험평가기관인 거예요. 시험평가기관은 여러분들 주가 분석하는 데 아니죠. 뭐를 주로 봐요? 이 회사의 어떤 그 재무 상태를 분석해서 채권자 입장에서 이 회사 신용을 얼마로 봐야 되는지 크레딧 웨이팅을 매겨주는 데지. 그래서 채권자를 대변해주는 전문가 그룹이 심평사. 그리고 주주, 이 쉐어홀더를 위해서 그 회사의 어떤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분석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주는 게 바로 우리 애널리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평가기관이나 애널리스트도 간접적인 그 기업의 주된 이해관계자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관점. 그러니까 시험평가기관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주 관점에서 이 FS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 애널리스트 관점에서의 어떤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서 2페이지. 재무제표의 종류는 다 아시죠? 줄만 칠게요. 첫 번째 밸런시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재무상태표 줄치고, 그 다음에 중간쯤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들 인컴 스테이트먼트 줄치고, 그럼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 위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컴프레hensive 인컴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건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데 포괄손익계산서도 아셔야 돼. 인컴 스테이트먼트랑 달라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갈게요. 밑에 두 번째 줄 Statement of Change in Equity. 이게 자본 변동표라고 하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가보니까 뭐가 보이죠? Statement of Cash Flow 보이죠? 현금 흐름표. 자, 재무제표의 종류 몇 가지? 보통 4가지라고 하시는데 5가지라고 알고 있는 게 더 좋아요. BS, 그 다음에 Income Statement, 그 다음에 CIS, 즉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본 변동표. 그 다음 5번째가 Cash Flow Statement.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종류에는 5가지. 약자를 쓸게요. 앞으로 밸런시트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요, 이건 컴프레hensive 인컴 스테이트먼트요, 이건 changes in stockholders equity, 자본 변동표, cash flow statement.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각각의 여러분들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뒤에 다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요게 우리 FS의 분석 대상의 FS다 보시면 돼요. 오른쪽 밑에 갑니다. 또 굵은 글씨 하나 체크할까요? 자, Financial Statement Notes라고 되어 있는 거 줄쳐보세요. 요것도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종류가 5가지가 있고 그 5가지에 대한 분야 설명해주는 노트, 풋노트, 주석이라고 하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이해하시고요. 주석은 여러분들 자주 볼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니다. 요 앞에 나오는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뭐밖에 나오지 않냐면 숫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숫자에 들어가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알고 싶은 게 종종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들어가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분석을 좀 용이하게 만드는 정보들. 그 다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계량적인 정보들인데 정보 이용자고 알아야 될 거라 판단되는 정보들. 그거를 플러스 알파로 보여주는 게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둘로 나눠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갑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원가 구조를 봤더니 감가상각의 포션이 굉장히 큰 거예요. 디프리시에이션 포션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감가상각. 알죠? 감가상각. 그러니까 이 정도 베이스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포션이 굉장히 원가 구조에 커. 그런데 A 회사를 봤더니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그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연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4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4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했던 거지. 근데 B 회사는 봤더니 1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감가상각 비용은 A 기업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탔겠죠. 그런데 재무제표에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냥 감가상각비가 얼마 발생했다고만 나오지. 그러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기계장치인데 한 회사는 4년, 한 회사는 10년이면 10년 쓰는 회사가 훨씬 더 감가비가 적게 타고 있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훨씬 좋겠구나.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풋노트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풋노트에는 뭐가 나올까? 그 회사가 쓰고 있는 중요한 어카운팅 팔러시, 어카운팅 에스티메이트, 어떻게 내용연수를 잡았는지, 감가상각을 무슨 방법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쓰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주석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업이든 간에 제일 먼저 주석을 딱 열어보시면 첫 번째 딱 나오는 여러분들 항목이 뭐가 나오죠? 우리 회사가 적용한 주요 회계 정책 및 방침. 이게 1번 나온다고. 그러면서 항목별로 어떤 회계 정책을 썼는지가 굉장히 자세히 나오면 주석에 거의 한 30% 가까이가 회계 정책 설명이 나와요. 이걸 보고 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고 판단해봐 라고 써져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 더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어제 제가 이제 그 자동차 회사 관련된 그 미팅을 하나 하는데, 이런 말이 어떤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그 자동차의 제일 큰 회사 중에 한 군데 회사입니다. H 자동차 회사예요. 현대차예요. 근데 현대차 여러분들 그 노조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뭔가 미팅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노조에서 여러분들 이거 녹화하는 거지만 그게 뭐 이렇게, 이렇게 왜곡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이해관계자분 들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팔면 자동차 한 대를 딱 파는 순간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워런티를 해줘요. 하자 보수해 준다고요. 그러면 자동차를 팔고 난 다음에 하자 보수 기간이 만약 2년이다. 그럼 내가 올해 물건을 팔았지만 하자 보수비가 발생하는 건 2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는 우리 배우겠지만 수익이 발생할 시점에서 관련된 비용도 같이 잡아야 돼요. 수익은 요때 잡고 비용은 2년 후에 잡고 그럼 당연히 성과가 뭐다? 제대로 집계가 안 되겠죠. 이걸 뭐가 안 된다고 하냐? 매칭이 안 된다는 말을 써요. 수익과 비용은 같은 기간에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야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갈게요. 자동차 올해 팔았어. 그럼 당연히 수익을 잡겠지, 현대차는. 그런데 내가 자동차 팔면서 2년 동안 워런티를 해줄 거야. 그 워런티가 발생하는 지출 금액은 2년 후에 나갈 거라고. 그럼 그 지출이 나갈 때 비용 처리해버리면 수익과 비용이 미스매치가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딱 파는 순간 자동차 한 대당 워런티가 얼마나 발생할까를 에스티메이트 해야 돼요. 그래서 파는 연도에 비용을 미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니까. 그럼 자동차 한 대 팔았을 때 관련된 비용이 같이 잡히는 거죠. 근데 실제 그때 시점에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 돈 나갈 금액을 대배 잡아놓은 거지. 우리 대화하는 거 맞죠?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뭘 잡냐? 부채를 잡아놔요. 그만큼이 나갈 수 있다. 이게 판매보증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충당부채. 그럼 이건 객관적 금액이에요? 판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판단이 개입되는 부채인 거죠. 계속 이어질게요. 이 부채를 잡았는데 문제는 부채를 잡았을 때 이 부채 금액 자체가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얼마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과거 트렌드를 보고 이 부채를 미리 잡아요. 여기까지 이해되고 그분의 주장이 뭐냐?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현대차 내부적으로 노조들이 현대차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잡는다라는 소문이 있다. 그 비용을 미리. 왜? 그걸 미리 좀 많이 잡아줘야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져야 성과급 지급에서 조금 이제 홀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조금 머니플레이션 한다는 게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시다. 이게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있다 카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적인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 회사가 충당부채를 잡아. 그럼 현대차도 잡겠지만 기아차도 잡겠죠. 그럼 다루 유수 염들 글로벌 기업도 잡을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가 염들 되게 필요할 거냐? 이 회사는 도대체 자동차 한 대당 워런티를 얼마나 잡을까? 궁금하잖아요. 물론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데 뒤에 주석에 보시면 우리 이 정도 팔아가지고요.
워런티 이 정도 비율 잡아가지고요. 이만큼 잡았어요. 다 써있다고. 어디 가서 봐야 돼 이거? 다 풋노트 써봐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 FX 분석을 잘 하시는 사람은 주석을 엄청 잘 읽어봐요. 주석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이 풋노트를 통해서 보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무제표에는 나올 수 없는 것들, 즉 계량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건 정보 이용자한테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판단되는 비계량적인 중요 정보들이 또 주석에 붙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CB를 발행했어요. CB를 발행하게 되면 뭐가 여러분들 발행할 때 처음에 조건이 명시가 돼요. 전환가격. 한 주당 얼마에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전환가격이 명시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전공자 아닌 분들은 지금 오늘 첫 시간 들을 때 이게 어려운데 괜찮아요. 나중에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전환가격을 처음에 줘야 된다고. 그럼 한 주당 5,000원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환가격은 재무제표에 쓸 수가 없어요. 왜? CB를 발행하는 순간 CB 발행되었다는 사실관계만 나오지 거기에 전환가격이 얼마인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뒤에 주석에다가 전환가격을 써. 얼마에 전환할 수 있다. 이 반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환가격을 처음에 정한 다음에 이 전환가격이 움직여요? 아니면은 그대로 둬요? 다시 말해서 한 주당 5,000원에 내가 전환할 수 있다라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채권자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그 5,000원이 변하는 거냐 변하지 않는 거냐를 말하는 거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 때 채권자가 요구하기 나름이에요. 해외에서 보통 발행하잖아요. 해외에서 보통 해외 전환사채 발행할 때는 여러분들 이 전환가격 조정하는 조건이 보통 잘 안 들어가. 외국에서는. 이거 전환가격 조정하는 조항을 심해서 뭐라고 하냐. 리픽싱 한다고 그래요. 리픽싱. 다시 조정한다. 리픽싱. 리픽싱이라는 말을 알아놓으세요. 다시 전환가격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리픽싱. 리픽싱. 이런 단어 여러분들 우리 CFA 레벨 3까지 갈 때 한 번도 안 나와. 내 실무 가면 엄청 많이 써. CFA 차터 여러분들 라이선스 찍었어. 누가 리픽싱 한대. 집수리 다시 하세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CFA 수석했다고 써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업무할 때 여러분들 실제 제가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 진짜 많이 하거든요. 딜을 되게 많이 하니까. 가보면 차터 땄다고 되는데 이게 보면 회계를 진짜 모르시는 분 많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럼 이제 웃으면서 물어봐요. 제 강의 들으셨죠? 회사는 내가 7년째 들었다고. 어디 가서 내 강의 들었다 하지 마시라고. 응? 그러시지 마시라고. 부장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웃으면서. 친해지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안 돼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말 이 사람이 자격증이었어도 얼마나 뭐다 잘 알고 있는지 대화를 좀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갈게요. 리픽싱을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으면은 가격은 확정. 근데 리픽싱을 집어넣는 조건이 우리나라는 거의 다수예요. 왜 집어넣는 거냐 생각해봐요. 내가 5,000원에 전환할 수 있어라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CB를 투자받자마자 갑자기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받는 거야. 근데 한 주당 가격을 3,000원에 유상증자를 받았대. 그럼 나한테는 5,000원에 전환해주겠다고 조건 주면서 딴 놈한테 3,000원 줘버리면 나는 엄청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조건이 딱 들어간 순간 집어넣습니다. 제3자한테 유상증자나 또는 무상증자나 이런 가격을 통해서 주가가 조정되면 나는 그 가격으로 다시 바꿔줘. 라고 조항을 집어넣는 게 리픽싱이라고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죠, 이거. 왜냐하면 얘한테 얼마의 주식을 발행할 거냐 희석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리픽싱이 없대. 그럼 얘는 무조건 주식수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리픽싱이 있어. 그럼 계속 주식수 옮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대화하는 거 맞죠? 그런 조건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뒤에다가 우리 리픽싱 조건이 있습니다. 다 쓰게 돼 있다고. 다 쓰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게 그런 조건이 있다 없다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리픽싱 조건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 HMM 알죠? 해운회사. 그 회사가 재작년도 1분기 때 사상 최대 이익이 났었거든요. 영업이익이 1조 났다고 3개월 만에 1조. 3개월 만에 1조 이익이 났어요. 안 놀라시는데 되게 많이 난 이익이에요. 그 회사 과거 10년치에 뭐다 적자를 한 방에 분기에 다 메꿨다고. 영업이익이 1조 났거든? 근데 당기순이익이 제로였어. 영업이익이 1조인데 당기순이익이 제로였다? 그 가운데 뭐가 빠지냐? 영업의 비용으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거기 1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다 갉아먹혀갖고 당기순이익이 제로가 떴다? 그럼 그게 왜 들어간 거냐? 파생상품 평가 손실? 그럼 회사가 옛날처럼 뭐 키코 사태 같은 것처럼 뭐 환율 해지 잘못 고라고 된 거냐? 아니고요. 전환사채를 산업은행한테 발행했는데 거기에 리픽싱 조건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조건 때문에 회계상 파생평가손이 1조가 들어갔어요.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게 들어가는 바람에 당기순이익 제로가 돼버렸어. 그럼 당기순이익만 딱 보는 사람은 뭐야? 당기순이익 제로인데? 영업이 1조? 가운데 보니까 파생평가손? 이놈 새끼를 또 뭔가 파생 잘못 가야 되구나. 이거 돈 벌어갖고 이거 딴 데 쓰네. 그게 아니고 회계적인 이슈 때문에 1조가 탄 거예요. 그 1조는 캐시플로우가 아웃플로우가 생기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냥 회계적인 회계 처리. 그냥 회계적인 이펙트지 아무 밸류 영향을 주지 않는 놈들 그 손익이었거든요. 그런 거 어디 봐야 나와? 주석 봐야 나와.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는 삼바 케이스,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계속 뭐다 분식이냐 아니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1심이 통과가 안 됐어요. 1심 계속 1심 계류 중이에요. 판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해라 던지고 다시 가고, 그 다음 후임 판사가 또 보다가 네가 해라 또 가고, 이렇게 아무도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는데, 제가 매번 CFA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삼바 케이스는 저는 분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분식이 아니다. 그 회계 처리만 놓고 본다면, 그 주변 관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 회계 처리가 맞냐 물어본다면 저는 회계사 입장에서는 분식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삼바 케이스 갈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쉽게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밑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분을 몇 프로 들고 있었냐? 93% 들고 있었어. 그럼 7%는 누가 들고 있었냐? 미국의 바이오제니라는 회사가 들고 있었다. 계속 갈게요. 그 7% 들고 있었는데, 복잡하니까 핵심만 얘기할게. 걔가 7% 들고 있었지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콜옵션이 뭐죠? 원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근데 걔가 콜옵션 행사하면은 49.99%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고. 그럼 거의 5대5가 되는 거야. 대신에 49.99니까 지배력은 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삼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둘 간의 합정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그 주주 간의 약정 보시면은 49.99가 돼서 내가 뭐다?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이사회 멤버는 둘둘로 선임하고 무조건 뭐다? 전체 동의로 메이저 디시전 하도록 협약이 돼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여러분들 지배하는 회사라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반반 지분 가지고 있는 그냥 조인트 벤처 같은 성격이에요? 조인트 벤처 같은 성격이지.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회사를 종소로 보지 않고 이거를 관계 회사로 보겠다고 판단을 바꾼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 그게 맞냐 안 맞냐 이슈가 지금 핵심이야. 근데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 회계 처리가 맞냐 안 맞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식이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아젠다가 된 건데, 그 이해하면 항상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바가 요건 관련해서는 미안하지만 분식이라고 했을 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말한 게 뭐냐면, 삼성 아까 바이오 에피스한테 93% 들고 있고 바이오젠이 7% 들고 있을 때 바이오젠한테 뭘 줬어요? 콜옵션을 줬다면서요? 그럼 걔가 콜옵션 행사하게 되면 지분이 5대5까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야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정보지. 근데 그게 2년 동안 공시가 안 돼 있었다고. 풋노트에. 이거는 무조건 분식이에요. 이건 중요한 정보인데 누락돼 있는 정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분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삼성은 인정했어. 이건 잘못했다. 이거 공시 안 한 건 나도 잘못했다. 근데 공시를 한 거를 안 한 거에 대한 페널티는 조금 연도 이게 좀 약하거든. 그런데 이 회계 처리에 대한 판단은 좀 금액이 큰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에 한 4조 5천억이 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요거는 지금 뭐다? 나는 인정 못하겠다라고 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본론 돌아가서 풋노트에 그런 계약 체결된 거, 콜옵션 준 거, 리스트싱 조항 준 거, 재무제표 본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다 부연해 줘야 되는 게 어디죠? 다 뒤에 풋노트인 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 풋노트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풋노트에 뭐가 나온다는 걸 그 영어로 지금 꽁꽁꽁 세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백날 읽어봐야 실무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풋노트를 자주 가서 봐야, 풋노트엔 요런 게 나오는구나 이 피부로 느끼셔야 되지, 이거 외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셀트리온 있죠? 들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물건을 팔고,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걸 뭐다? 제3자한테 판매하는 구조로 상당히 많은 오래 기간 동안에 매출을 일으켰었던 게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예요. 가요.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지가 직접 서드파티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고, 헬스케어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한테 이걸 뭐다? 물건을 넘기고, 헬스케어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제3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셀트리온의 2018, 19, 20년도 FS를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매출이 거의 한 9천억 1조 정도까지 돼 있어요. 자,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1조 정도 돼요. 지금 내가 말한 이 회사들 나중에 수업하면서 다 한번 검색해 볼 거예요. 매출액이 1조인데, 재무상태표 가보시면은 매출채권, 그 매출채권 금액이 한 8천억, 9천억 잡혀 있어요. 다시, 1년에 매출을 1조 하는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 8천억, 9천억 잡혀 있다고. 이게 무슨 의미죠? 그냥 좋은 의미예요? 셀트리온이 3개년도 매출 분석해 보시면 조단위 1조 단위고 영업이익이 3천억, 4천억, 5천억 막 이렇게 난다고. 이익률이 엄청나게 좋다고. 그럼 손익계산서 보시면 엄청 이익률이 좋은 회사고 매출도 계속 성장해. 야, 괜찮은데? 하고 재무상태표 BS를 딱 가보면 매출 채권이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잡혀 있다고요. 그럼 1년 동안 물건 판다면 돈 안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통상 여러분 삼성전자를 생각해 볼게. 삼성전자가 연에 1년 매출을 만약에 300조를 한다. 그러면 채권이 얼마나 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관적인 느낌이 빨리빨리 와야 돼. 1년에 매출 300조 찍었던 회사가 그러면 BS에 채권이 얼마나 잡혀 있을까? 그럼 통상 자 여러분 회사가 어떤 사람한테 물건을 팔면은 신용기간을 한 어느 정도 주는 게 우리나라 프랙티스일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 프랙티스까지 물어보지 않을게. 여러분 같으면 얼마 만에 돈을 받겠어요?
내가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물건 달라는 거예요. 물건 팔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돈 좀 줘? 라고 할 때 기간은 얼마나 주겠냐는 거예요. 얼마 정도 줘요? 일단 여러분들은 뭐다 외상으로 안 주겠죠? 그게 맞는 거지. 외상으로 왜 줘? 돈 줘야지. 예. 그러니까 외상 주는 기간이 길어봐야 2개월이라고.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프랙티스가 30일 아니면 60일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의미가 뭐냐면 채권이 얼마 정도가 깔려있으면 맞는 거죠? 한 2개월치가 깔려있어야 그나마 뭐다 허용할 수 있는 채권의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300조를 해, 내가 1년에. 그러면 나누기 10 해보라고.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한다는 거죠, 평균? 25조 하는 거죠. 그러면 2달치 정도 채권은 내가 억셉트 해줄게. 그럼 얼마 정도 깔리면 적정한 거죠? 맥스 내가 양보해도 50조 정도. 그 정도 깔리는 거 내가 인정해줄게. 이게 나중에 배워주면 이게 리시버블 턴오버, 이게 리시버블 컬렉션 데이즈라고 배우는 거 이게. 응? 그 맨날 공식 외워봐야 소용없고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공식 이해하면 금방 이해될 수 있다고. 1년에 300조를 때려? 그 월요마다 25조 찍는구나? 근데 장부에 봤더니 채권 금액이 50조 잡혀있어? 그 말 2달 정도 걸리는구나. 이거 계산하는 게 턴오버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 아니지. 금방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까 셀티론 가요. 1조를 매출하는데 8천억 정도 잡혀있다면 거의 1년치 채권이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물건 팔고 1년 동안 돈을 안 받아. 거의 이거는 기능, 이게 뭐지? 재능 기부죠? 물건 팔고 안 받아. 이건 자선단체입니다. 그런 회사는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셀티리온 봤을 때 내가, 뭐지 이거? 뭐 이렇게 채권이 많이 잡혀있지? 누구한테 파는 구조라고? 저는 셀티리온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FS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매출 1조인데 채권이 거의 1조 가까이 잡혀있으니까. 이게 뭐지? 둘 중에 하나겠지? 첫 번째, 채권을 못 받는 채권을 잡아놨던가?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악성 채권인 거지. 근데 거기가 KPMG가 감사하고 있더라고. 뒤에 주소를 넘겼더니 대손 충당금이 거의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받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감사인이? 그래? 1년 동안 안 들어왔는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두 번째, 혹시 누구한테 판 거다? 제3자가 아니고 이렇게 특수관계자한테 팔았을 때나 이렇게 돈을 안 받는 거지. 제3자한테 팔았으면 돈 받았겠죠, 이게. 어디 가서 봐야 돼요? 풋노트죠. 풋노트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판 매출 중에요. 특수관계자 계열사한테 판 금액이 얼마나 됩니다 하는 것은 풋노트에 따로 나와. Related Party Transaction은요. 따로 정리가 딱 돼 있다고. 그 주석을 딱 넘겨봤더니 아니나 달러? 특수관계자 거래 해놓고 셀티리온 헬스케어한테 판 매출이 1조 중에 9천 몇백억을 팔았다고 돼 있더라고. 그럼 어딜 당연히 열어봐야 되겠어요, 다시. 그럼 헬스케어로 가봐야 되겠죠, 헬스케어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소를 보고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석하는 사람이. 그럼 헬스케어로 가봤다? 왜? 그럼 셀티리온은 여러분들 제3자 판매가 아니고 누구한테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헬스케어 쪽에다가. 그럼 헬스케어가 그 받은 물건을 얼마나 잘 팔고 있나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매출 봤더니 매출이 걔들도 조달이면서 쭉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러면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죠? 잘 팔고 있는 거지, 걔. 그럼 또 뭐가 이해가 안 돼요? 팔았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채권이 안 주는 거야? 또 이렇게 되는 거지. 봤더니 헬스케어가 들고 있는 재고 볼륨을 봤어요. 대박. 걔들이 매출이 한 7천억 하는데 재고가 1조 8천억이 깔려있더라고. 아무도 안 놀라네요. 매출이 7천억이 잡혀있는데 재고가 원가로, 그것도 원가 베이스로 1조 8천억이 깔려있더라고. 매출은 매가고 재고는 원가니까 그럼 매가 기준 따지면 여러분들 거의 뭐 한 3조 가까이 깔려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3, 4년치 재고 깔려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 회사의 밸류 체인을 가만히 보시면은 헬스케어 쪽에서 열심히 팔긴 파는데 팔고 집에 왔더니 형님이 물건을 더 보내놓은 거야,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돈을 주긴 주는데 뭐다? 파는 속도보다 얘가 물건을 더 빨리 넘기는 거죠, 이게. 그럼 셀티리온 약간 뭐다? 매출 자체를 좀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밀어내게 하는 그 컨셉. 요런 컨셉으로 매출이 잡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신문에 계속 셀티리온한테 너네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냐? 장난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만약에, LG화학하고 LG엔솔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두 회사는 지배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진다고.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근데 셀티리온하고 헬스케어는 서정주 회장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는 지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 두 회사는 연결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얘도 매출을 잡고 얘도 매출 잡고 그럼 더블 카운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신문에 계속 떴던 거야. 그래서 셀티리온이 하도 블레임 받으니까 뭐 한 거죠? 헬스케어를 지주회사로 만들었죠. 셀트리온의 회사는 아시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주가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두 회사를 뭐 하겠다는 거죠? 합하겠다는 거 이제. 합하면 다 이제 뭐가 되는 거다? 그 모든 거래가 다 서로 상계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셀트리온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최소한 이런 어떤 그 지배구조 방향에서 잡히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파이낸셜 열어봐야 돼. 지금 저는 이 내용들을 어디 가서 받겠어요? 아니면 FS를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추론하겠어요? FS를 보고 있으면 기사가 나올 때 그 기사가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게 이해가 빨리 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자꾸 보셔야 돼, 파이낸셜을. 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니야. 재무 분석이라는 건 그 기업에 관련된 기사를 계속 보고 실제 다트 열어보고 주석 읽어보고 FS 숫자 보고 아 대강 이러지 않을까? 유추해보고. 근데 유추했을 때 유출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기가 약간 게스가 돼.
근데 계획된 대로 기업들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짜릿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예상했는데 역시 그대로 가는구나. 이게 가면 갈수록 확률이 높아져요. 보이거든, 약간. 아, 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들 목적이에요. 공부의 목적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돌아올게요. 요거 우리 풋노트에 해당되는 거, 자, 거기 글로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냐. 디테일을 보여주는 거래요. 재무제표에 서머라이즈 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에 디테일 주는 거래요.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론적인 내용이고, 첫 번째 뭐라고 되냐 보세요. 재무제표 작성의 근거를 디스커스 한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뭐 K갭을 썼다, IFR 썼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두 번째, 아까 제가 말한 거죠. 회계 정책, 가정 이런 거 다 써 있다는 거지. 보고 있죠? 세 번째, 그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 준다고 돼 있죠. 소송 관계라든지 어떤 M&A를 했다라든지 Employee Benefit, 그 다음 우발 채무,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Sales to Related Party 보이세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공시되는 게 주석입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주석이구나 정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주석을 자주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두 번째 줄에 대한 걸 얘기했었고 세 번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걸 얘기했던 거죠. 그 정도 느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재무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분석해야 된 대상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재무제표 종류 5가지의 풋노트를 얘기했어요. 풋노트에 어떤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자,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나 보죠. 오른쪽에 줄칩니다.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어널리시스라고 줄쳐보세요. MD&A. 넘기세요. 넘겨보시면은 4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딧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회계감사보고서 오딧. 그러면서 감사인의 감사 의견에 대한 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굵은 글씨. 자, 거기 proxy statement라고 되어 있는 거 줄쳐볼게요. proxy statement. 이건 용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굵은 글씨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줄칩니다. 그 위에 패러그래프에 에드가라고 되어 있는 거 줄쳐보세요. 에드가라고 되어 있는 거. EDGAR요. EDGAR. 에드가라고 되어 있는 거 줄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8K라고 되어 있는 거 줄치세요. 8K. 그 다음 밑에 10K, 10Q 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은 거기에 press releas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같은 책을 보고 있는 거 맞죠? 자,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삐딱하게 님들 누워져서 corporate report and press release라고 돼 있잖아요. 그 press release란 말이 줄쳐보라고 한 거죠. 지금 줄친 게 여러분들 뭐다? 이해관계자들이 봐야 될 뭐다? 대상 정보들인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우리 아까 칠판에 썼던 것만 얘기해 볼게요. 먼저 자, proxy statement,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proxy statement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냥. 아니면 반대로 이런 정보를 정보 이용자가 얻기 위해서 봐야 될 대상이 뭐냐? A, B, C 보시면 거기에 proxy가 있으면 proxy를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알겠죠? 자, proxy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proxy statement 갑니다. 5페이지. 주주한테 이슈하는 거라고 제가. 뭐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다고 그랬어요. 주총할 때 안건이 뭔지 아젠다를 논의하는 게 그게 proxy statement입니다. 아까 저는 오스템 케이스 갖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여러분들 언급되나 보세요. 그 proxy statement는 어디에 파일링 된다고 됐습니까? SEC에다가 공시한다는 소리예요. 그런 다음에 에드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다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에드가가 뭐냐 아까 줄쳤잖아요. 에드가가 우리나라의 다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자공시 사이트를 다트라고 하죠 여러분들? 미국은 그걸 에드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드가 사이트 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다트처럼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에드가 가서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에드가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빠르냐면은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IR 섹션 가보시면 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구글링 하면 더 잘 나오고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 말해줘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M&A 하는데 그 기업의 가장 프락스 기업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있냐고 물어봤다고요. 자, 산업은 얘기 좀 그렇고 네, 산업은 얘기가 그렇고요. 어쨌든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인수합병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상대방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런 업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정리해 줄래 딱 던졌더니 정말로 정리해 주더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4개가 딱 나오면서 그 회사 매출, 이익 막까지 정리해 줘요. 이 자식 대단한데 점점. 어쨌든 여러분 그래요. 자, 어쨌든 에드가 사이트가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에드가라고 하는 거. 제가 실무적인 내용도 말하고 플러스 알파 시험에 관련 없는 내용도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시험에 나온다는 건 마지막에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목적상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면 마지막에 내가 시험 목적상 요거는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에드가가 뭔지 아셔야 돼요. 다트 사이트. 알겠죠? SEC는 뭔지 아시면 돼요. SEC. 우리나라 따지면 금융위원회 정도라 보시면 돼. 알겠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그게 뭐다? 미국의 SEC라고 하는 겁니다. 에드가 사이트는 여러분들 그 뭐의 약자인지 한번 보세요. 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에드가 사이트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는 여러분들 뭐다? 에드가 사이트에 가보시면 나온다는 거지. 자, 무엇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돼 있나 보세요. 저는 아주 오스텐 케이스의 독특한 케이스, 회사를 자진 상폐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근 케이스를 설명하다 보니까 아주 엑셉션한 케이스를 예를 든 거고, 보통 주총할 때 안 거는 무슨 내용이 논의돼요? 나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3월달 주총할 때 뭐 논의되죠? 정기 주총할 때. 보통 정기 주총하면은 여러분들 실제 이제 감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실적 이렇게 났습니다라고 대표이사가 여러분들보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재무제표 승인, 그걸 우리나라 주총에서는 제일 먼저 해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이사회가 승인하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이사회가 일단 승인한 다음에 최종 승인은 주총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당 주는 것 자체가 미국은 이사회에서 끝난다고. 근데 우리 이사회에서 결의한 다음에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정기 배당이 가능해요. 물론 중간에 한 번 주는 중간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분기별로 주는 거. 우리 삼성전자 투자하게 되면 369로 배당 주는 거 아시죠? 작년까지. 또 올해는 배당 많이 못 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어떻게 어나운스 했냐면 배당 주는 금액을 3년 프리 캐시플로우를 기준으로 프리 캐시플로우의 50%를 배당으로 풀겠다라고 어나운스 했거든요. 근데 이미 작년, 자년도에 너무 배당을 많이 줬어. 근데 올해 반도체 때문에 실적이 안 좋죠. 프리 캐시플로우가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올해는 뭐다? 삼성을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겠다? 못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계산하는 거죠? 저도 삼성도 일부 좀 들고 있거든요. 한번 들고 있어봐요. 포트폴리오 난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왜? 계속 봐야지, 기업들을. 근데 삼성이 이미 과거에 3년치 프리 캐시플로우를 평균을 해서 그거의 50%만큼으로 배당을 주겠다고 했거든. 이미 그게 어나운스가 됐던 거라고. 근데 이미 작년, 자연도에 많이 배당을 줬어요. 그럼 올해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배당 줄 여력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게 지금 나의 결론이거든요. 그럼 내가 올해만 삼성을 투자한다. 뭐 삼성이 작년에 배당 받더니 배당 수익률이 한 5% 됐거든. 그럼 투자하면 원금만 유지된다면 5%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럼 괜찮은 수익인 거지. 그걸 보고 들어가겠다? 택도 없는 소리. 올해는 배당 그만큼 못 줄 거라고. 근데 삼성은 369로 배당 주잖아요. 그리고 12월 달 또 한 번 주고, 그 369에 주는 배당은 여러분들 뭐다? 이사회 결의가 가능해요. 중간 배당은. 하지만 연차 배당은 주총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자, 어쨌든 그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말고 제일 많이 하는 정기주총 내용 아젠다가 뭐예요? 이사 선임이죠. 여러분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대표이사 누가 선임해요? 원래 상법상 규정은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드 멤버 선임은 누가 하는 거죠? 주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회사 주주니까 자 보드 멤버 구성을 내가 누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주총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사회 멤버 구성되면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출하는 거예요. 다만 정관에 따로 명시하면은 그 대표이사도 주총에 선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큰 기업들은 대표이사도 어디 선임해요? 주총에 선임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죠. 어쨌든 이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뭐냐면 보드 멤버 일렉션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사람들 월급 얼마 줄 거냐? 얘 대한 스타옵션 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거 요게 뭐다? 주총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야 보셔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이 주로 언급돼 있을 거라. 읽어봐요.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굿 소스는 뭐냐라고 봤더니 나오죠. 보드 멤버들 일렉션하고 컴펜세이션 그다음 매니지먼트의 퀄리피케이션 스타옵션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논의하는 게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런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굿 소스가 뭐냐? 객관식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를 답할 수 있게 정리하면 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밑에 여러분들 프레스 릴리스는 줄을 쳤지만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 아까 위에 줄 친 거 잠깐 볼게요. AK, 10K, 10Q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중간에 분기, 반기 보고서 공시되죠? 그리고 연말에 가면은 연차로 사업 보고서 공시하죠? 미국도 마찬가지. 10Q 리포트가 우리나라 따지면 뭐다? 분기, 반기 보고서예요. 그 다음에 10K가 뭐다? 애뉴얼 리포트고요. 따라오죠? 1년에 한 번 보고하는 사업 보고서, 이게 10K. 그 다음 분기나 반기에 공시하는 뭐다? 보고서가 10Q. 상장법인들, 여러분들 다트에 가보시면은 분기, 반기 보고서 나오는 게 10Q.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사업 보고서가 10K. 요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10K, 10Q 말하면 이게 뭔지는 아셔야 돼요.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가 10Q. 그 다음에 Annual Financial Statement가 들어가 있는 것이 뭐다? 10K.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회사가 주요 사업부를 양수하거나 M&A 할 수 있죠. 또는 분할할 수 있죠. 그런 거 공시할 때 여러분들 뭐다? 그때 올리는 파일링 서류가 AK예요. AK. 거기 AK 줄 쳤잖아. AK.
뭐를 리포트하려고 파일링하는 거라도 있지에? Acquisition and disposal of major asset or change in its management or corporate governance라고 돼 있죠. 지배구조 바뀌는 게 대표적인 M&A잖아요. 그래서 M&A와 관련된 거, 분할하고 사업 양수도 하고 누굴 인수하고 매각하고 하는 것들 이런 정보를 수시로 공시하는 게 AK다. 이런 것도 당연히 분석이 되게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물적 분할한다, 인적 분할한다, 공시하면 엄청나게 주가 출렁거리잖아.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 지식을 기억하는 게 챕터의 이 리딩은. 알겠죠? AK가 뭐다, 10K 뭐다, 10Q 뭐다, 에드가가 뭐다, 프락스 스테이트먼트는 뭘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 됐죠? 단순한 정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거라 생각이 돼요. 어디 가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에드가 사이트. 여기 액세스 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잔챙이부터 먼저 했어요. 왜? 앞에 3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조금 뭐다, 조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까 MD&A라고 했던 거. 응? 이거 노란색으로 써야 되겠네. MD&A. 그리고 오데이 리포트 요 두 개. 요거하고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갈게요.